제가 발표할 주제는 Introduction to CT MRI 중에 이제 MR 쪽의 내용의 피직스 쪽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그 마그네티즘에 관련된 어떤 피직스는 조금 그래도 알고 있다고 해도 이제 의료 쪽의 지식이 별로 이제 배우기 시작한 다 보니까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틀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바로바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내용은 스핀이라고 하는 인트린식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약간 하고요. 그 스핀의 이제 운동 방정식 같은 걸 보여드리고 어떻게 회전을 하고 어떻게 프리세션을 하는지 이런 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 알려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챕터로 이제 본격적으로 MRI에서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미징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장점 단점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스핀의 인트로덕션 내용인데요. 인트린직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걸 보통 그 고유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럼 마그네틱 모멘트가 뭐냐? 마그네틱 모멘트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 막대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극에서 N극 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있는 그 화살표가 S에서 N극 쪽으로 간 게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 마그네틱 모멘트는 여기에 이제 이 뮤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 뮤는 뭐 마그네틱 모멘트 물리를 통해서 여러 이제 물리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거기서 이 G, Q, 뭐 2M 이런 것들은 다 이 스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의 질량 혹은 뭐 차지, 일렉트리컬 차지죠. 그리고 뭐 G 팩터라고 하는 값도 있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계산된 어떤 계수 하나와 그 다음에 스핀 값이 곱해져 있어요. 여기 이제 S라고 하는 게 스핀, S 벡터가 이제 스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핀을 전자가 가지고 있는가, 프로톤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요 앞에 있는 계수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 프로톤이 내주는 자기장, 주변에 이 마그네틱 모먼트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도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냐 프로톤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값을 이 감마라고 하는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값으로 우리는 이제 MRI에 많이 공부를 해보셨을 테니까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의 이제 정체가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핀을 왜 가지느냐, 이 입자들이 전자나 양성자나 스핀을 왜 가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자전한다고 얘기를 하죠. 입자가 자전하기 때문에 스핀을 가진다,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긴다. 왜냐하면 자전하는 건 어떤 원형 전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일렉트론이 자전하건 그 프로톤이 자전하건 그 전류의 방향이 바뀔 뿐이지 뭐 그런 원형 전류가 흐른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실제 스핀이라는 게 정말 자전하는 것 때문에 생기느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오류가 중성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뉴트론 스핀을 가지고 있고 뉴트론의 어떤 그 스핀을 이용해서 뉴트론 스캐터링이라든지 뭐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걔네들은 일렉트리컬 차지를 안 가지고 있어서 뭐 주변에 이제 무슨 필드가 걸려 있어도 로렌츠 폴스를 안 받고 그냥 직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럼 중성자가 스핀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클래시컬한 접근에서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럼 왜 스핀을 가지느냐, 일렉트론이나 뭐 프로톤이나 이런 작은 입자들이. 그러면 결국 이 우주가 왜 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스핀을 가져야 되게 됐느냐, 이 입자들이. 그 질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주론을 많이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초창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질문은 접어둡시다. 스핀을 왜 가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접어두고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마그네틱 모먼트하고 아까 스핀은 이제 이런 감마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이어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스핀이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사실 2분의 h바랑 마이너스 2분의 h바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감마 값이 다르면 마그네틱 모먼트 크기가 다를 거고, 그럼 그 크기 계산한 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9,000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27승 줄 퍼 테슬라지만 엄청 작은 값이지만 그래도 그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9,000 정도가 있고, 프로톤은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먼트 입장에서 프로톤이 훨씬 더 약해요. 예, 전자보다. 한 600배 정도 낮아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질량, 예, 그리고 요 G 팩터, 이런 값들이 프로톤에서는 뭐 5.6이고 일렉트론에서는 2.0이고, 그다음 뭐 이 프로톤의 질량이 전자 질량보다 한 2,000배 정도 커요. 예, 그런 걸 계산을 하다 보니 결국 마그네틱 모먼트 값이 저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요 녹색 화살표가 너무 줄을 많이 치네요. 네. 네. 이 녹색 화살표가 뭐냐면 스핀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요 주변에 펼쳐져 있는 빨간색 그 화살표의 라인이 자기장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 라인으로 따지면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고 요렇게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는 거예요, 일렉트론은. 근데 일렉트론의 스핀은 업인 상태죠. 그러니 얘네 둘이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연결돼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감마 값에 일렉트리컬 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가 마이너스 값이어서, 예, 그렇고 프로톤의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스핀 방향과 S에서 N으로 향하는 마그네틱 모먼트 방향이 일치해서 뭐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왜 그러면 우리가 MRI 같은 데에서 일렉트론 안 보고 프로톤 보느냐, 일렉트론 마그네틱 모먼트가 뭐 몇백 배 더 세니까 그거 보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라고 하는데, 보통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우리가 강자 성체들, 이 그 아연, 니켈, 코볼트들이라고 부르는 자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왜 이제 일렉트론을 보게 되느냐? 걔네는 메탈릭 결합을 하고 있고, 그러면 페어되어 있지 않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아요. 이 머티리얼에 가장 최외곽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페어되어 있지 않은 일렉트론들이 내는 마그네틱 모먼트가 훨씬 더 셀 거고, 걔네를 보게 됩니다. 이 마그네티즘, 이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에서 보이는 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체내에 있는 이제 프로톤 이온 같은 경우에, 그 스핀들의 경우에는 일렉트론의 경우 대부분 이 코밸런트 본딩,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전자 하나씩 내놔가지고 얘네들이 페어를 이루고 있을 거고,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하나가 업이면 하나가 다운이어야지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고 있게 되니까, 물론 오비탈적으로 조금 다른 스테이트도 많이 있지만요, 자세히 들어가면. 예, 근데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페어가 되어 있어서 일렉트론 다 그 썸아웃 됩니다, 일렉트론의 스핀들이.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마그네타이즈 되는데 효용을 못 쓰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렉트론이 아까 전장에서 요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라고 하는 게 프로톤의 경우 대략 42.58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 1테슬라 걸렸을 때 4천만 번 정도의 초당 4천만 번 정도의 회전을 한다. 뭐 저게 회전이라는 건 나중에 좀 더 나오겠지만, 그런 정도의 회전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프리퀀시를 가진 자극을 줘야 돼요. 이 얘네들은 이제 공명을 일으키려면. 근데 프로톤은 4천만 번 정도고, 저 프리퀀시는 라디오 프리퀀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전자기 파에서. 근데 이제 일렉트론의 저 28GHz라고 하는 감마 값으로 만약에 이제 주게 된다, 그러면 저게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예, 우리 몸을 전자레인지에 집어넣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면. 예, 그래서 MRI에서 인체에 쓰기 때문에, 예, 일렉트론을 이제 익사이트 시켜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프로톤 가장 많은 이제 수소이온을 보자. 대기는 되나요? FMR이라고 사실 그 물질 하는 그 NMR 말고 일렉트론의 마그네틱 레조넌스를 보는 실험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높은 원자 번호를 가진 애들 중에 저런 페라마그네틱한 녀석들의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해가지고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요. 뭐 일단 전이 금속에서 그 페로마그네틱하다고 하는 거는 저 아이언, 니켈, 코볼트가 마그네틱한 거고요. 나머지는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기는 한데 걔네들끼리 이렇게 메탈릭 결합을 이루고 있고 크리스탈라이즈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서, 뭐 저런 거에다가 약간 도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트릭을 좀 쓰긴 하는데, 결국 네. 힘이 약해가지고 저는 프로톤을 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마그네틱 모먼트. 보기는 볼 수 있다 이거죠?
마그네틱 모먼트 자체는 사실 훨씬 더 큰데 이제 체내에서 등장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 저런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등장한다. 자유전자가 많아서. 예,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그림인데 저 왼쪽에 있는 란다우 리프시츠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혹은 란다우 리프시츠 길버트라고 하는 LL 혹은 LLG 이퀘이션이 이제 스핀이나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에 걸려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다이나믹 이퀘이션이 됩니다. 근데 저 LL 이퀘이션에서 요 앞에 있는 텀에 익숙해 보이는 요 감마 값이 있죠. 요 서브스크립트 L은 지금 당장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값이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고 이 마그네틱 모먼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에 걸려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B 필드 여기는 H 필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B 필드를 중심으로 이 MS라고 하는 요 마그네틱 모먼트 여기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지만 마그네틱 모먼트 값이 B 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프리세션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식입니다. 이 텀이 프리세션 텀이고 그럼 이 뒤에 있는 텀은 뭐냐? 얘네가 한없이 돌기만 할 수는 없고 B 필드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댐핑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점점 멈추게 되는 그 댐핑 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람다라고 하는 거는 댐핑 컨스탄트예요. 이런 건 물질마다 다 다를 거고 뭐 고체마다 다를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퀘이션을 푸는 걸로 뭐 람다가 0일 때 람다가 0이 아닐 때 이런 거를 간단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돌려보면 람다가 0이면 댐핑이 안 되니까 계속 돌기만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컬러가 요 스크린 안에 있는 벡터들이고요. 방향이. 그리고 각 방향마다의 어떤 매핑을 한 거예요. 컬러 매핑을. 요렇게 생긴 게 녹색인 거고 요렇게 생긴 게 보라색인 거고. 네. 그래서 막 깜빡깜빡 보낸다는 거는 돌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평면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냐 들어가는 방향이냐가 흰색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 이제 B 필드가 이 나오는 방향으로 걸려 있다고 하면 요 자이레이션 텀의 계산이 이 둘이 같은 평행한 방향이 되면 안 나올 테니까 흰색 검은색은 별로 안 움직이고 예, 이 트랜스버스한 성분들이 뺑뺑뺑뺑 도는 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그리고 댐핑이 있으면 B필드 방향으로 점점 댐핑이 돼야 되니까 하얀색으로 다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게 좀 수식이 많은데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근데 뭘 얘기 드리려고 이제 이 수식을 다 적어봤냐면 이 처음에 보셨던 LL 이퀘이션이라는 거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보셨던 이 LL 이퀘이션 형태인데 거기에 B가 지축 방향으로 있다는 게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오는 방향으로 B 필드가 걸려 있을 때 그걸 실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정리를 여기까지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하면 if 모든 마그네틱 모먼트가 이 얘네가 보고 있는 시스템의 모든 마그네틱 모먼트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싱크를 맞춰서 움직인다 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포인트에서의 댐핑 포인트가 다 같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근사를 일단 해보면 결국 이 우리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 마그네틱 모먼트의 서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다 같은 벡터니까 그냥 n배 되고 뭐 MS라고 하는 건 요 크기들의 합이니까 그냥 이것도 n배 되겠죠. 이런 식이 되고 그 이 m 벡터의 크기는 MS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생겨요. 그러면 요 아래식처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걸 이제 변형해 가지고 쓴 건데. 그러면 이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여기서 적절히 어떤 텀들을 이용해서 요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요런 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T1 혹은 T2 이런 식으로 새로 정의를 하면 이 아래와 같은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somehow 만약에 우리가 mg 값을 초기에 0으로 놨고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요. 초기에 어떻게든 간에 mg를 0으로 만들었고 트랜스버스한 성분 이 mx하고 my 벡터 얘가 트랜스버스한 벡터인 건데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놨다. 그리고 릴리즈를 했다. 그럼 댐핑이 있으니까 점점 지축 방향으로 리커버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MRI를 조금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하나는 T1과 T2가 릴레이션을 가져
독립이 아니야? 그리고 이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상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MG 리커버하는 속도가 더 빠르네? 예, 라는 생각을 가실 거예요. 이 T1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이 더 짧아 보이는, 예. 이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산을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났느냐? 요 말도 안 되는 가정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이 사실 인체 내부에 있는 모든 스핀이 자기장 건다고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지도 않고 돌 때 다 같이 싱크 맞춰서 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모든 부분의 댐핑 컨스트가 다 같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정이 틀렸다라고 하면 결국 마그네타이제이션 그렇게 n 배곱한 걸로 못 쓰게 되고, 그러면 이런 벡터식이 성립을 안 하게 되고 여기서 이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식 자체는 어차피 지축과 트랜스버스한 축의 성분 분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의 폼은 그대로 가져오되 이제 실제 복잡한 시스템이니까 이 T1과 T2라는 거를 물질마다 다른 어떤 상수값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고 이 모든 물질마다의 T1, T2를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에서 나타나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 그로스하는, 그러니까 리커버하는 지축 엑시스의 속도는 좀 느리고, 그 다음에 디케잉하는 트랜스버스 디케잉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그래서 T1이 T2보다 더 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이퀴에이션을 MRI에서 블로우 이퀴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MRI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그 체내에서 발견되는 머티리얼마다의 T1, T2 값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물 같은 경우에 뭐 뇌척수액 같은 경우에 이제 그 T1이 굉장히 크고 T2도 굉장히 큰데 역시나 T1이 한 2배 정도 크고요. 다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거의 T2보다 T1이 10배 정도 그러니까 큰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T1, T2의 어떤 경향성에 대한 그래프가 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몰레큘러 텀블링 레이트하고 관련이 있다. 텀블링 레이트라는 건 그 몰레큘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리는 운동인데, 그게 빠를 수 있으면 T1, T2가 둘 다 크고, 두 개 누리면 그러니까 적당한 값이면 T1이 이제 미니마이즈 되고, 그 T2는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줄어들고 T1은 다시 커지더라. 여기서 이 아이스가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다 떨어지다가 아이스가 5000으로 튀죠. 이 얘기는 이 뒤에 릴렉세이션 할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T1, T2를 컨스탄트라고 두고 이제 스핀하고 댐핑을 네. 아이덴티컬리 맞출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 같은 그런 되게 그 고체 같은 경우에는 로컬하게는 되게 아이덴티컬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것도 군데군데 다 바르니까 재미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주 고온이나 아주 하이 마그넷 안에다 넣어놓으면 저런 게 맞다고 가정할 수 있나요? 아주 하이가 되면 완전히 랜덤해질 거라서 마그네틱 모먼트 방향이 아이소트로픽해지긴 할 텐데, 이제 이게 아이덴티컬 하지는 않죠. 그런 마그네틱 모먼트들은 지구상에 없는 물질일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저렇게 다 똑같다고 하는 건 억지로 수식을 풀기 위한 조건이고요.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라고 해서 풀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만든 조건인 거고, 실제로 저런 건 재미가 없죠. 연구를 하고 싶어도 재미가 없죠. 다 같은 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간단했나요? 네. 네,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지금부터는 영상이 많아요. 좀 재밌을 거예요. 네, 마그네틱 이제 MR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펜이 아니고 소리가 잠시만요. 소리를 끄고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보이는 요 동영상이 이제 NMR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동영상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로테이팅 프레임과 랩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B1이라고 하는 그 MRI에서 B와 B0라고 하죠. 이게 B0고 이 B1이라고 하는 핑크색 화살표를 두 가지 자기장을 쓰는데 물론 더 많이 쓰죠. 그건 차차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주로 다루는 게 두 가지 자기장인데 이 B1이 아까 보신 것처럼 뺑뺑뺑뺑 돌면서 가해져요. 그 도는 걸 따라 돌면서 측정을 하면 이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랩 프레임은 우리는 고정되어 있고 도는 거고 이 도는 것까지 다 관측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분석하기 쉬워서 MRI 이론에서는 사실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려면 랩 프레임에서 보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더 리저너블해 보이죠. 네. 그래서 실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핑크색 화살표가 이렇게 가해지면서 원래 보라색으로 정렬되어 있던 애들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게 점점 진폭이 커지고 점점 진폭이 커져서 결국 이렇게 누우는 것까지 가능해지는 상황이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조넌스가 항상 일어나냐? 그럼 이렇게 돌리면서 가해주면 항상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넘어가 봐.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돌리면서 해본 건데 약간 눈 아프실 테니까 오래 보시지 마시고 이게 그 가해주는 B1 필드를 얼만큼 빠르게 돌리면서 가해줬느냐라는 걸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그 0.7%가 70% 정도 이 감마 곱하기 B0라고 하는 값을 70% 정도부터 130%까지 바꿔가면서 가해본 거예요. 돌리는 속도를. 그랬더니 딱 그 감마 B0가 오메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게 보이시죠? 나머지는 검은색까지 못 가요. 90%가 돼도. 그러니까 이 진폭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전의 진폭이.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걸어줬다 끄느냐로 얘네가 이렇게 가가지고 인플레인으로 딱 누웠을 때 트랜스퍼스 성분을 누웠을 때 우리가 끄면 90도 펄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계속 가해가지고 180도까지 내려갔을 때 끄면 그러면 180도 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MRI에서. 그냥 얼만큼 길게 거느냐가 90도냐 180도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메가가 감마 B0하고 같을 때 공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라머 이제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B0하고 B1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 B0하고 B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B0는 우리 이제 MRI에서 큰 통이 있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실린더가 있는데 그 안에 저렇게 뭐 물론 다른 MRI도 있어요. 큰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제 균일한 자석을 만드는 MRI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익숙한 그런 통이 있는 거는 저렇게 솔레노이드 형태의 코일을 이용해서 거기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 중간에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일의 자기장이 얼마나 균일하냐, 진짜 균일할까라고 하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가져온 수식이에요. 이건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검증하기 위한 수식인데 그냥 여기가 지축이 0이라고 하면 아니다 펜으로 다시 바꿔서. 여기가 지축이 0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뭐 요 중심축 사이에서 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요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복잡하니까 뭐 이러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보고 그리고 그것도 복잡하니까 요 감마 R이라고 하는 R 대 L의 비율을 충분히 작다. 이게 충분히 길고 이게 충분히 작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해보면 요 중심에서 얼만큼 벗어났을 때의 차이 값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B0에서 몇 % 정도의 차이가 난다 라는 건데 그거에 대략 감마 R을 2분의 1이나 4분의 1 값을 넣어보면 이제 이런 값이 돼요. 1.5 혹은 1.0 감마 G 제곱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봐서 감마 R이 크면 클수록 이 자기장은 균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마 G라고 하는 게 여기서 벗어난 정도의 크기지만 이 벗어난 좀 같더라도 하나는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고 하나는 1.5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몰러 감마 R 레이시오일 때 더 베러 호모지니어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진짜 호모지니어티 할 거냐 이 정도로 충분히
그럼 실제 넣어보자. 감마 R 4분의 1인 게 아까 1.0 정도 된다 그랬고 감마 G 제곱에. 그러면 MRI에서 우리가 보통 요구하는 균일성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예요. ppm이라고 부르는 단위 정도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마 G가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감마 G라고 하는 건 아까 L분의 G였으니까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는 거를 L로 비율로 표시한 건데 그게 1000분의 1 정도라서 만약 L이 한 1.4m 정도 되고 요 중앙의 통 크기를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어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어의 다이아미터를 70cm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G는 1.4mm 정도의 그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럼 결국 1.4mm 정도보다 더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요구되는 호모지니어티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솔레노이드를 이용한다고 해도 호모지니어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을 호모지니어티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이런 쉼 코일이라고 하는 쉬밍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쉬밍 코일들이 각자 다 독립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 커런트를 가해 가지고 자기장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 균일성을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수식만 나오는데 다다음 페이지부터는 수식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저번에서 세미나를 닥친 영상에 넘어갔는데 안 하는데. 네,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온 거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나중에 영상학과에서 한번 다시 하셔야겠네요. 네, 네, 재밌어요. 네, 네, 뭐 그래서 그러면 그 균일하게 만든 비제로가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과연? 몸 안에 있는 스핀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G만 스플리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에 걸려있을 때 그 방향으로 정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 스플리팅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G만 에너지라는 게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B제로가 걸려있을 때 닷 프로덕트가 되어 있어요. 마그네틱 모먼트가. 그럼 마그네틱 모먼트가 얘 방향으로 있을 때는 플러스 값을 가질 건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고 마이너스로. 그럼 반대 방향이면은 저 닷 프로덕트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테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넣었던 그 상수들 값을 다 넣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이렇게까지 계산을 한 거고 그럼 그냥 델타 2라고 두자. 요 뒤에 있는 값을 그렇게 두고 그림을 보면 원래 이 제로가 자기장 안 걸려 있을 때 에너지라면 자기장에 걸리는 순간 요 레벨과 요 레벨로 두 가지로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된다. 에너지 레벨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과연 몇 개가 있을 거고 여기에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스핀이. 전부 다 정렬이 될 것이냐? 자기장에 걸렸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오른쪽 수식인 거고 요 오른쪽 수식은 조금 배경이 어려워요. 하지만 뭐 대충 얘기를 이제 통계 전문가도 계시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그네틱 모먼트들의 그냥 벡터 합 서메이션인 거고 그렇다는 건 이 업인 스테이트와 다운 스테이트 두 가지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업인 개수하고 다운인 개수 차이가 얘하고 연결이 있을 거예요. 이 마그네타이제이션 크기하고는. 그럼 이 업인 개수는 몇 개고 다운인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요건데 이게 이제 이 스핀들이 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는 업이냐 다운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그 통계역학이나 그 캐노니컬 앙상블 쪽에 모델을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n 플러스냐 n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 그리고 n 토탈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m이 이런 식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고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m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비례하고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이 조건에서 if 저 안에 있는 게 작으면 그냥 전개해서 1차 오도로 나올 수 있는 식이니까 m은 바로 요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m은 아까 요 아래 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m은 요 개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델타 E 오버 KT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 델타 E를 진짜 저기서 계산한 저 식을 넣어서
써보면 이렇게 이 둘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진짜 상수값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죠. 감마 오버 2파이 프로톤 입장이니까 아까 42MHz 정도 된다 했으니까 그 값 집어넣고, 그 다음 H 플랑크 컨스탄트 6.6 곱하기 10^-34승, 그 다음 템퍼러처 T는 룸 템퍼러처, 우리 그냥 상온, 예, 그래서 300켈빈,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볼츠만 컨스탄트 넣고, 그 다음 B0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3테라도 쓰고 1.5테라도 쓰죠, MRI에서. 그러니까 그 한 1.5테라 정도 건너치자. 그러면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 무슨 값이 나오냐면 100만 분의 1 오더가 나와요. 100만 분의 1 오더라니까 결국은 몸 안에 있는 전체 스핀 개수 중에 업인 애들과 다운인 애들의 차이가 1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 차이 날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가 마이너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어요. 왜? 서멀리 엑시테이션 때문에. 서멀리 얘네들이 템퍼러처 때문에 업스테이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 여기에 조금 더 많은데 요게 요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3테슬라 걸어봤자 저거에 2배밖에 안 될 테니 10만 분의 1병밖에 안 될 거라서 3테슬라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스핀이 다 정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우리 몸 안에 이 입자들이 아보가드로수만큼 많고 엄청 체적도 이제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하여튼 체적도 크고 하니까 저렇게 작은 차이로도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충분히 검출 가능할 정도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그 로테이션, 네. 로테이션처럼 이제 주변에 핑크색 화살표가 돌면 시작을 해라. 핑크색 화살표가 주변에 이렇게 돌면 이제 이 B가 점점 내려오게 되는데, 저 보라색 화살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냐? 핑크색 화살표 보자는 거죠. 핑크색 화살표가 어떻게 그럼 돌리면서 가해줄 수 있느냐? MRI에서 이 버드 케이지라고 하는 코일 구조가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 MRI에서 포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요 코일 구조가 그런 돌아가는 엑시테이션 그 B1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에 부르는 요 렁이나 혹은 레그라고 부르는 게 저 다리들인데, 여기 있는 다리들인데 거기에 전류를 흘릴 거예요. 전류를 흘리면 직선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에 원형 그 자기장이 생기겠죠? 근데 다 타이밍을 다르게 시누소이달 펑션으로 사인 펑션으로 이 전류를 사인 펑션으로 흘릴 건데, 거기에 다 페이즈가 조금씩 다르게 해서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른쪽 좀 간단한 모델에서 6개 있는 모델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 i의 서브스크립트가 돼 있는 게 n번째 렁이에요. 그럼 n번째 첫 번째 렁은 이게 두 번째 장이구나. 첫 번째 렁은 30도, 만약에 WT라고 하는 게 시간이 적당히 흘러서 WT라고 하는 게 30도를 가리키는 순간이다. 그리고 스몰 n은 0이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30도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 360도를 n으로 나눈 것 정도의 페이즈 차이가 다 나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맥시멈이죠. 사인 값에. 그리고 여기 음수 맥시멈. 그러니까 전류 방향 여기 나오는 방향들이고 여긴 들어가는 방향들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주변에 동그랗게 그려놨죠. 그런 걸 보면 녹색 화살표가 맥시멈을 찍고 있을 테니까 가장 셀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큰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 노란색과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되는데 크기가 작을 뿐더러 심지어 얘네 둘 더하면 녹색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딱 녹색 방향 필드 하나만 중심에 걸려 있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WT가 30이 아니고 90도가 됐다. 그럼 60도만큼 더 지나갔다. 그러면 아까 그 녹색 방향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 얘가 이렇게 중앙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돌겠죠. 그래서 버드 케이지에서 이런 중앙에서 도는 마그네타이전 B1 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거의 주파수가 이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가 이 W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까 저걸 조절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의 그 자극을 스핀한테 줄 수 있게 되죠. 근데 저게 버드 케이지가 아니고
네. D1 필드 제너레이션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도 저렇게 사인 웨이브를 주면 그냥 제너레이션 되나요? 하나만 있으면 한쪽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앙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를 바꿀 수는 있는데 리니어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식의 그 자기장에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실제 MRI에서 예전 MRI 버전에서는 리니어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MRI 썼다고 그 알고 있습니다. 그 리니어 폴라라이즈 이쪽으로 걸었다가 저쪽으로 걸었다가 이쪽으로 걸었다가 저쪽으로 걸었다만 해줘도 얘네가 로테이션을 한다라는 근데 이제 효율적이지 않아서 이런 서큘러 폴라라이즈 된 걸로 바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중국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코일이 제가 얘기하는 리니어 폴라라이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서피스 코일을 지금도 쓰는데요. 네, 3T나 1.5 테슬라 같은 데서 처음에 만들면 서피스라 해서 서피스에서 가까이서 찍으면 그 주변만 잘 나와요. 이게 버드 케이지를 보면 이런 서피스 코일이 여러 개 모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각 루프마다의 센시티비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채널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이제 MRI를 구성하게 되는데 멀티 채널 지금 말씀한 버디 케이지는 멀티 채널 이제 코일입니다. 그럼 그 서페이스 콜이라고 하는 거에 전류를 이렇게 흐르느냐 이렇게 흐르느냐로 그 리니어 폴라라이즈 자기장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럼 여전히 지금도 리니어 폴라라이즈 된 코일을 많이 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루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제 코일인데 그거를 말아가지고 회장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 저거를 잘라서 펴면 서피스 코일도 저 루프가 여러 개 패치가 붙어 있거든 평면에. 그냥 크게 만들어도 될 텐데 시그널이나 뭐 균일성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표면에 붙이고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는 거는 뭐 시그널이 적게 나와서 안 보이는 거고. 근데 보드 케이지를 저렇게 하면 저 공간 안에 이제 균일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 브레인 같이 이렇게 동그란 장기는 뭐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어차피 저 코일 안에 이제 시밍 팩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균일성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통제해야 하니까 작은 FOV를 찍으면 더 잘 찍히고 뭐 더 작은 공간에서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거 보드 케이지냐 서피스냐 뭐 페이스 어레이냐 이런 거는 코일들을 어떻게 내가 어레이를 하고 그게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저 공간 안에 이노모지니어티나 시밍 팩터나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지 기본적인 피어리는 다 네. 같아야지 뭐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버드 케이지의 저 렁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뭐 8개부터 32개까지 다양하게 쓰인다고 하고 당연히 렁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부드럽게 이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MRI에서 쓰는 자기장이 이게 다냐? 그레디언트 필드라는 게 또 있어요. 왜 그레디언트 필드를 쓰느냐? 어차피 그 MRI도 단층 촬영이란 말이에요. 단층 촬영이면은 우리가 찍고 싶은 그 단층을 특정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정을 지으려면 걔네들만 공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 우리가 찍고 싶은 영역만.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비재료가 있다 했을 때 그레디언트 코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저렇게 양쪽으로 나가는 식의 필드를 작게 만들게 되면 그 둘이 서메이션 돼서 토탈 필드는 점점점 커지는 그레디언트, 리니어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그런 식으로 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목 부분에서 머리 끝까지 점점 자기장 세기가 달라지니까 얘네들이 아까 라머 이퀘이션에서 공진 진동수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일으키는 진동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제 공명을 일으키려면 무슨 주파수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고 특정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이 위치마다 프리퀀시로 특정 짓는 거를 프리퀀시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하는 것도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서 더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레디언트 필드가 0.01%면은 0.00 만 분의 1 정도의 그레디언트가 생긴다고 이제 그 합니다. 정도 보면 공간을 딱 디스크리트하게 잡진 않을 거고 밴드위스가 많이 있죠. 나오고 이제 주변도 좀 나올 텐데 네. 그런 주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할 만한가 보죠. 제가 그 읽은 자료에서는 그 리시버가 그러니까 디텍터가 어떤 밴드위스가 있고 그 프리퀀시 로우 리밋에서부터 맥시멈 리스트까지 있고
예, 그 원하는 게 우리가 이 델타지를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러죠? 이 CT에서 시크니스, 예, 시크니스를 얼마나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밴드위스가 달라지게 될 텐데 다 들어오는 시그널의 주파수 조합이 달라지게 될 텐데 딱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찍는 시크니스에 맞춰서 밴드위스를 가진 디텍터를 쓰고 있어서 그 외의 것들은 커트가 되고 예, 이제 MRI의 이제 공간 해상만 따지면 SNR도 관련이 있지만 아까 했지만 코일을 어떤 걸 쓰고 얼마나 이노모지를 유지하고 얼마나 스위밍 팩터 코일 안에 퍼포먼스를 유지하느냐하고 또 하나는 저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강하게 줄 수 있느냐 제 네. 기초 문제가 네. 가능하니까 그레디언트를 강하게 주는 거는 그레디언트 전자적으로 주기 때문에 전기로 줘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로는 천재 자석으로 주니까 뭐 할 수 있지만 전기를 아주 강하게 해서 자석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주고 저거를 그레디언트를 뭐 였다 뺐다 막 순간적으로 하면 막 이렇게 MRI 장애하고 떨려요 막. 그래서- 기계 정도도 엄청 어렵고 전기도 엄청 들어갔다 빠졌다 하고 뭐 저거를 강하게 주게 만드는 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래요. 네. MRI에서. 그리고 강한 예. 원래 트랜스밋 하는 게 코일이 있고 리시버 코일이 있거든요. 코일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예전에는 두 가지를 따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동시에 그냥 이게 거기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를 하는 콜로 바뀌었는데 저기서 보시면 저기 B1 필드거든요. B1 필드를 이렇게 트랜스미터도 주는데 저걸 보시면 이 보면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텝 펑션이에요. 저 스텝 펑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밋 할 때. 근데 그게 스텝 펑션을 우리가 왜 그 거기 테일러 급수로 이렇게 해보면 저렇게 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는 거는 이게 부드러운 요런 커브예요. 그래서 좀 들어가요 이게 다 아티클들이. 정확하게 저렇게 딱 슬라이스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테일러 시리즈 전개해가지고 너무 하이오더 텀들은 빼고 네, 그 실제로 최대한 이 스퀘어에 스텝 펑션 가깝게 아니고 우리 한뭐 이런 이제 사인에 중점한 그런 다 됩니다 실제로. 테일러 시리즈, 퓨리에 시리즈. 왜 심오하더라고요. 무슨 볼릭, 뭐 아크로볼릭인가 뭐 하여간 그런 펑션이 나오던데.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필드라는 걸로 그 어떤 셀렉션 하는 슬라이드를 특정 짓는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디텍트에 관련된 얘긴데요. 여기 레이저 포인트 아니야. 그냥 펜. 제가 이 노트북을 산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네. 활용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렇게 디텍트하고 있는 코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익사이트를 시켜가지고 약간 기울어졌죠 지금. 약간 기울어진 게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저 코일에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기장의 면적 곱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장과 거의 비슷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이 차원이 차이가 나지만 면적 차원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를 시누소이달 웨이브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저 프리퀀시는 얘네가 도는 프리퀀시하고 같겠죠. 그리고 이제 렌츠의 룰에 의해서 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 미분이 이 여기에서 생기는 유도기 전력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있는 게 있으니까 결국 요 유도기 전력 값을 보면 이제 디텍티드 시그널도 역시나 시누소이달하게 흔들릴 거예요. 이 도는 게 시누소이달하게 됐었으니까 조금 더 빨리 돌아갈래? 네. 네. 그럼 아까 그 사인 펑션이니까 코사인 펑션 됐죠. 물론 아까 마이너스가 앞에 렌체로에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요 시그널이라는 게 그 유도기 전력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하기는 힘드니까 그 마이너스를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 사인 펑션이니까 코사인 펑션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요 진동하는 프리퀀시는 이제 이 라멀 이퀘이션에서 얘기하는 이 이제 공명 진동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이 디텍티드 시그널도 돌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미분이니까 시간 미분이니까 사실 저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야 돼요. 네, 미분이니까. 네, 그래서 저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장이 세지면 진폭도 세진다는 얘기고 네, 자기장이 약해지면 진폭도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게 자기장이 적당히 있을 때 그리고 세게 걸리면 빨리 도니까 프리퀀시도 빨라지지만 진폭도 세지고 그리고 낮아지면 진폭도 낮아지고 천천히 돌고 하는 게 그 렌체로의 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예, 영상에서 보여주려고 되게 오래 돌고 있어요. 좀 더 편집을 할 걸. 네, 저거 대신에 이제 감마 B 텀이 들어가면 요 현상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저 시그널에 영향을 주는 건 얘네가 얼마나 각도를 가지고 있느냐, 플립 각도가 얼마냐. 당연히 완전히 누워 있으면 더 큰 필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테니까 저렇게 이제 더 누우면 앰플리튜드가 조금 더 세지고 좀 덜 누우면 앰플리튜드가 약해지고 이러겠죠. 그럼 저 디텍티드 시그널 앞에 이 플립 앵글에 이제 항이 들어가야 될 거고 사인 세타 같은 게 들어가요. 저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디텍티드 시그널이 뭐 검출을 하는 것까지는 다 했는데 그럼 그 한 번 익사이트 시켜가지고 계속 무한히 검출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게 에너지를 점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이라는 걸 하게 돼요. 리커버를 하죠. 이 다시 B0 필드 방향으로. 그 리커버 중에 이제 T2 릴렉세이션, T1 릴렉세이션이라고 있는데 T2 릴렉세이션부터 먼저 보시면 자, 아까 되게 싱크 맞춰서 돌고 있던 게 점점점 싱크가 깨지는 게 보이죠. 네. 점점 싱크가 깨지면서 트랜스버스 성분이 되게 컸다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시그널에서. 그럼 이 익스포넨셜 뒤에 붙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인벨롭이 익스포넨셜이라고 붙게 되는데 이 익스포넨셜에 T2라고 하는 값이 있죠. 그게 이제 얘네가 얼마나 급하게 줄어드느냐라고 하는 걸 정해주는 타임 스케일이고 이렇게 진동하면서 줄어드는 현상을 이제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FID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게 M 방향이 진짜 마그네틱 모먼트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디페이즈 돼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T2 릴렉세이션의 그 핵심은. 그럼 만약에 T2가 저 정도에서 짧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어떤 머티리얼이 T2가 짧은 머티리얼이 있는가 뭐 보면은 조금 더 본, 렁 이런 쪽에서 T2가 좀 짧은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T2가 긴 시그널들은 이제 아까 보셨던 워터 막 2000ms 이렇게 됐었고 그 CSF 그고 그냥 적당히 적당한 T2를 가지고 있는 그 중간 머티리얼들이 리버, 머슬 뭐 이런 곳에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T1 릴렉세이션은 뭐냐? 그 T1 릴렉세이션은 이렇게 다 디페이즈 되어 있죠 지금. 완전히 싱크 안 맞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점점 지축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제 MG 성분을 처음에는 완전히 이러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흔들어 가지고 얘가 누운 거잖아요. 그 누운 상태에서 점점 그 지축 성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를 T1 릴렉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줄 때 아주 천천히 일어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T2보다 T1이 아까 한 10배 정도 느린 걸 보셨었는데 표에서. 그래 이 T1과 T2나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왜 에너지를 잃어버리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대요. 저도 다 이해를 못했는데 T2 릴렉세이션은 기본적으로 스핀 인터랙션이 상당히 메인리 컨트리뷰트 한다고 합니다. 스핀끼리의 인터랙션이 있어요. 얘네도 마그네틱 모먼트니까 우리가 막대 자석 2개 갖다 놓으면 밀어내고 막 하잖아요. 다이폴 인터랙션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고 뭐 플립플롭 뭐 또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T1 릴렉세이션은 그럼 뭐 때문이냐? 얘네들이 이제 이런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 회전 운동이 결국 몰레큘러 어떤 텀블링 운동으로 얘네들 몰레큘을 떨리게 만들고 그 몰레큘을 떨리게 만드는 게 그 주변에 열이 되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가 돼서 열이 되니까 그 주변에 열 에너지를 전부 뿌리고 있어서 그러면 에너지가 점점 확산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점점 잃어버리겠죠. 이 회전 운동 에너지가 변환돼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멀 릴렉세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T1을. 스핀 레티스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NMR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체 내에서 이런 현상을 연구를 하시는데 고체는 크리스탈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격자가 되어 있는 구조고 그 격자의 진동, 포논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 격자의 진동과 이 스핀의 회전 사이에 이제 에너지 교환으로 줄어드는 거다라고 하니까 스핀 레티스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사실 레티스 안 이루고 있잖아요. 물 분자들 따로따로 놀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스핀 레티스는 MRI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레퍼런스 찾아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Q&A 홈페이지인데요. 이 MRI Q&A라고 되게 MRI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T1 릴렉세이션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은 T2 릴렉세이션 같이 일으키는데 T2 릴렉세이션만 일으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래서 T2가 T1보다 작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T1과 T2의 크기 그 정의는 MG가 0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리커버하면서 63%까지 리커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아까 T2는 이제 트랜스버스한 성분이 맥시멈이 됐다가 한 37%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T2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떨어져요. T2 스타라고 하는 걸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T2는 디페이즈 되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T2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럼 T2 스타라고 하는 것도 결국 디페이즈 때문인데, 뭐 때문에 디페이즈 되는 거냐? 균일하지 않은 이노모지니어스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각자 마그네틱 필드를 다르게 느껴서 디페이즈가 되는 현상이 추가가 되면서 T2 스타로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뭐 이노모지니어티는 아까 우리가 비제로 되게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연히 퍼펙트하게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초전도 자석을 진짜 자석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엔 자석의 균일성이라는 것도 사실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몸 안에 자화율 그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자석이 얼마나 투과할 수 있는가, 퍼미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퍼미어빌리티가 그 전자기 관련해서 하면 입실론제로 뮤제로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뮤제로가 퍼미어빌리티, 그 진공에서의 퍼미어빌리티예요. 근데 이 몸 안에서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그 뮤가 다 달라지게 되고 매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 T2 스타로 더 빠르게 릴렉세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릴렉세이션을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미징을 하느냐? 에코라고 하는 그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이미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전문성이 별로 없어서 되게 이제 대충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T2 스타로 FID로 쭉 줄어드는 상황이 처음에 90도 펄스를 한번 딱 줬을 때 90도로 눕히고, 그럼 트랜스버스 쓰고, 그럼 거기서 FID로 T2 스타로 빠르게 줄어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지나서 180도 펄스를 한번 더 줘요. 이게 이것처럼 완전히 제로화 됐을 때 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충분히 줄어든 다음에 어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180도 시점을 주면, 펄스를 주면 저렇게 다시 커져서 맥시멈을 찍고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에코죠. 외아리 치는 것처럼 와와와 하는 거니까, 그 에코가 일어나는 거고, 그 에코가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처음 90도부터 에코가 일어나는 시간이 T2고, 우리가 180도를 언제 치느냐에 따라서 T2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롱 T이다, 숏 T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180도를 언제 치느냐, 90도 이후에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 번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미징을 하는 순간은 바로 요 에코가 맥시멈을 찍었을 때 이미징을 하게 되고, 지금 보는 것처럼 T2는 계속 인벨롭이 줄어들고 있는데 에코 때문에 계속 모인다고 하더라도 T2가 이제 머티리얼마다 다 다를 거라서 어떤 건 벌써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T2E 때. T2E 때는 어떤 건 다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아직 살아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T2를 어떻게 짧게 하냐 길게 하냐에 따라서 이미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TR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T2가 다 죽고 리커버가 다 돼버릴 거잖아요. 한참 기다리다 보면. 그럼 다시 90도를 또 쳐주게 되는데, 그 90도에서 90도 쳐주는 시간을 TR이라고 이제 예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에코라고 하는 건 T2 스타 안에서도 에코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에코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레디언트 필드가 없을 땐 저렇게 FID로 쭉 그냥 T2 스타로 감소하게 되지만, T2 스타로 감소하고 있는 도중에 디페이징 그레디언트라고 그레디언트를 한번 줘요. 이 상황, 이 안에 그레디언트 필드를 주면 필드가 다 다르니까, 로컬하게 다 다르니까 얘네들이 도는 속도가 다 달라져서 디페이징이 돼요. 그다가 이 디페이징 그레디언트를 끄고 리페이징 그레디언트, 반대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게 되면 그 성분이 다시 상쇄가 되면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럼 모였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고, 리페이징 오래 걸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 T2 안에서도 에코를 만들고 그럼 그 맥시멈에서 이미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에코 같은 현상을 이제 이 스핀 에코에서 이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90도를 친 다음에 FID로 줄어들고 다시 180도 쳐서 늘어나고 있는 도중에 디페이징을 시키고 그러면 시그널을 확 죽고 그다음 그 리페이징 걸게 되면은 어느 특정 부분만 우리가 샤프하게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으니 이미징 하는데 더 특정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타이밍을. 그리고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다른 목적으로도 더 이런 걸 이용하겠지만 그렇게 특정 짓는 것 말고도 지금 여기에 F라고 아이고 넘어가 여기에 그 G 중간에 G 옆에 F라고 되어 있는데 그 F라고 하는 이유가 저 그레디언트가 그렇게 그레디언트 에코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이 더 커서 그런데 페이즈 인코딩하고 프리퀀시 인코딩이라는 거는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이미지에서 X축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다 동시에 같은 주파수로 같은 페이즈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이게 왼쪽 귀에서 온 시그널인지 오른쪽 귀에서 온 시그널인지 머리 끝에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왼쪽 끝에서 온 것과 오른쪽 끝에서 온 거에 뭔가 꼬리표를 달아야지 우리가 디텍터 할 때 그걸 이미징하면 저렇게 분리를 해서 이미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페이즈 인코딩을 위한 그레디언트를 걸어줬다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 페이즈 인코딩에서는 원래 진동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했을 위상이 여기서 필드를 걸어줬다가 끄는 바람에 여기서 빨리 돌고 그 다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바람에 페이지가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걸 여기가 이 MRI 베드라고 하면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앞 얼굴 부분에서 뒷머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위를 보고 있다고 하면요. 그럼 이 순서대로 그레디언트를 줘서 줬다가 끄는 거죠. 줬다가 꺼서 공진 주파수는 똑같이 만들지만 페이지 차이가 나게 해가지고 그 페이지 차이로 이 그림에서 여기냐 여기냐를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인코딩을 아까 들어보셨죠. 이 셀렉티브한 슬라이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필드를 건 상태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징을 할 때 필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 주파수가 달라요. 이 도는 주파수가 이때 이 이미징을 할 때 그 여기에서 도는 애들과 여기에서 도는 애들의 속도와 프리퀀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가 다른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징을 할 때 아 얘는 여기서 온 거구나 쟤는 저기서 온 거구나 이런 걸 구분을 하게 돼서 전체적인 시퀀싱을 보면 그러면 이 90도를 칠 때 셀렉티브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어떤 단층을 찍기 위해서 이제 정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그레디언트를 줘서 이 90도 펄스를 줄 때 같이 줘요. 같이 줘서 어떤 특정 부분만 레조넌스가 일어나게 하고 여기서 그리고 180도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셀렉티브 그레디언트를 줘서 걔네들만 180도로 또 돌게 만들고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페이즈 그레디언트를 줬다가 풀음으로써 이쪽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제 이쪽 이 왼쪽 오른쪽 축에 인코딩 정보 인코딩을 하고 그러면 이런 디페이징 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그널이 거의 검출이 안 되다가 신기하게도 요때 팍 튀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럴 때만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딱 받고 이미징을 하면 그러면 되는 거고 그거의 동영상이 전체 프로세스 동영상이 이걸 보시면 여기서 진행을 하죠. 90도를 칠 때 셀렉티브 같이 그레디언트 걸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몸 안에 있는 스핀들이 이렇게 돌 거예요. 저건 로테이팅 프레임이고. 근데 이제 디페이지가 돼요. 그럴 때 180도 펄스를 한 번 더 주게 되면 그 디페이징 되는 게 페이지가 다시 모이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럴 때 요 그 페이지 인코딩하고 프리퀀시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이때 이미징하고 그런 걸 이제 다시 리커버를 시켜주죠. 다시 리커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180도를 여기서 한 번 더 쳐줘요. 여러 번 찍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180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페이즈 인코딩하고 프리퀀시 인코딩하고 그리고 잘 보시면 시그널이 처음엔 셌다가 점점 좀 약해져요. 이거는 T2가 디케이하기 때문에 맥시멈이 점점 인벨롭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MRI에서 일어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장 정도, 챕터 2에 3장 정도가 남았는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리커버 한다는 얘기니까 M이 처음에 적었을 때 늘어나는 거고, 머티리얼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T1이 짧은 거부터 중간 긴 거 이런 게 섞여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영상 앞으로 못 가나? 그리고 이제 이 리피티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90도를 한번 쳤을 때부터 얼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90도를 치느냐에 관련된 시간이니까, 이제 저기서 만약에 리피티드 타임으로 이제 다시 90도를 치게 되면 이제 mg는 다시 0으로 떨어지고 트랜스펄스는 튀었다가 줄어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때에 이미징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TR 입장에서 저 순간에서 이미징을 한다고 하면 T1이 작은 곳은 어둡게 나올 거고 높은 곳은 밝게 나올 거고 뭐 적당히 회색인 곳은 저렇게 빨간색 때문에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라서, 이 순간에 찍는 거, 이 T1 때문에 차이가 나는 순간에 찍는 거를 T1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하고요. T2 웨이티드 이미지는 이제 트랜스퍼스 성분이 튀었다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얼마나 다르게 줄어드느냐를 이제 돋보이게 해가지고 찍는 걸 T2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영상 안 들었니? 그리고 이제 90도를 친 다음에 언제 180도를 쳐가지고 이미징을 할 건지가 이제 T2고, 결국 그 T를 저렇게 가져가게 되면 파란색 시그널 안 나오겠죠. 빨간색 시그널하고 녹색 시그널만 나오게 될 거고, 뭐 그런 이미지를 보면 이제 어디는 어둡게 나오고 어디는 밝게 나오고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T2하고 TR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T1 웨이티드하고 T2 웨이티드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TR이 만약에 저 순간에 찍는다, 그럼 T1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 돋보이게 해서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기서 TR을 저렇게 한 다음에 T2를 오래 기다려버리면, 찍는 순간 오래 기다려버리면 여기서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러면은 저 효과, 이 T1 때문에 다른 효과를 많이 못 찍을 테니까 보통 TR을 짧게 잡으면 이제 T2를 굉장히 숄트하게 잡아서 저 순간의 차이를 그대로 바로 찍죠. 그러면은 T1 웨이티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 스케일이 한 10분,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 X축 오더가 다르죠. 그래서 저 TR을 언제 가져가느냐에 따라 시작하는 위치가 저렇게 달라지게 되고, 그 시작하는 위치를 만약에 TR을 언제까지 움직일까요? TR을 저기서 찍었다라고 하면 모든 애들이 전부 다 회복된 다음에 있는 상태라서, 그는 적당히 T를 기다리면 녹색은 죽어버렸을 거고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나올 거라서 이건 T2, 그러니까 그 T2 웨이티드 이미지가 됩니다. 이것이 저기 표에서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여기가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롱이고요. 저 첫 번째 지금 그 물결 표시 T2라고 하는 게 롱이에요. 저게 롱이에요. 저렇게. 그 다음에 이게 쇼트. 아까 T2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네. 그게 쇼트 T2를 말하는 거고, 그때 찍으면 뭘 찍히냐? 다 찍힐 거잖아요. 프로톤이랑 프로톤은. 그러니까 프로톤 찍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이제 프로톤이 어떻게 분포했는가 찍힐 거고, 그 다음에 TR을 짧게 가져가 가지고 이 순간에 짧은 T에 찍으면 T1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 찍을 테니까 T1 웨이티드가 될 거고, 저 만약에 이제 저렇게 짧게 가져간 다음에 롱 T를 가져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뭘 찍는 건지 안 찍는 건지. 물음표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그럼 마지막 이제 챕터 3에 이제 MRI에 지금까지 얘기한 그 MRI 장비의 장점은,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T를 조절하면 컨트라스트 조절하면서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 라디오 프리퀀시니까 몸에 안 좋은 해로운 방사선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이 없다. 그런 함풀 레디에이션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미징을 어떻게 그 장비를 어떻게 놓느냐도 있겠지만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주느냐로 우리가 원하는 평면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찍고 싶은 평면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로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비싸다.
단점 비싸고 그리고 찍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CT 몇 분이면은 여기는 1시간 정도의 오더가 되니까요. 그리고 심한 노이즈가 있고, 그러니까 소음이 심해서 발작 일으키는 사람도 있으니 귀마개주고 막. 그리고 메탈릭 서브스트레이트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자기장을 쓰는 거니까 큰일 나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를 MRI에서 찍는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7테슬라 MRI를 오렌지 찍는 데 쓰고 있어요. 네, 뭐 하여튼 세차 운동을 시켜가지고 정렬을 시켜서 릴리즈하는 걸 본다. 단층을 했더니 오렌지가 저렇게 보이더라. 저건 이제 수분 쪽이 밝게 나오는 걸 봐서 T2 웨이티드인 것 같아요. 예, 수분 쪽이 밝게 나오는 걸 봐서 T2 웨이티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MRI 통에 오렌지를 자르지 않고 흙을 자르지 않고 흙을 볼 수 있는 사용의 오렌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제 발표에 사용된 레퍼런스는 이와 같고요. 너무 오랜 시간 제가 발표를 하는 바람에 힘드시고 뭐 일 있으셔서 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죄송한데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